어느 날 밤, 활활 타오른 어느 주택집 안에서 끔찍하게 사망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었던 이 사건. 당시 무슨 소리를 들었다, 무슨 장면을 보았다 하는 이웃들의 증언들이 꽤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사건 현장인 이 집 안에 있겠죠. 아무래도 죽은 이 식구들에게서 그 열쇠를 찾아봐야 할 듯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었던 형사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건과 피해자의 이름 석자를 20년도 넘게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용의자는 총 2명인데 이 둘의 관계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입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마을에 5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넷째는 딸이었는데요. 이름은 마수옥. 이 수옥은 어릴 때부터 유달리 총명했어요. 수옥이 4살이 되던 해, 안타깝게도 이 5남매의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수옥은 큰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며 큰언니 손에 자랐어요. 어른이 된 수옥 씨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한 뒤로도 미술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꾸준히 돈을 벌었죠. 미술을 전공했지만 음악도 사랑했던 그녀는 집안에 피아노도 한 대 들여놓고 귀여운 아들 둘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나름대로 가정을 잘 꾸려나갔어요. 어린 2 아들이 엄마인 수옥 씨를 유독 참 잘 따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수옥 씨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까지 해요. 수옥 씨의 가족은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1층에는 수옥 씨의 화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미술 도구들을 가져다 놨어요. 1층의 다른 방들은 몇 가구 세를 주고 2층에도 피아노로 막아둔 벽 뒤쪽 방에 어느 50대 부부에게 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02년 7월 13일 새벽 1시 반쯤 수옥의 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때가 한창 2002년 월드컵 열기가 뜨거울 때라서 경찰들은 밤 늦게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정리 작업을 하곤 했는데요. 갑작스런 화재 신고를 받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로 출동을 합니다. 도착해서 봤더니 분위기가 쎄했어요. 집만 불에 탔으면 집주인이 그 집 앞에서 막 담요를 두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거나 울고불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텐데 그런 모습 대신 먼저 도착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조용히 시신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35세였던 마수옥 씨와 각각 6살, 10살이었던 어린 2 아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대체 이날 밤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웃들과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옥 씨는 이 당시 노원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학원 수업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수옥 씨가 집에서 오후 5시 반쯤에 출발을 하면 2 아들만 남아 집을 지키곤 했어요. 그날 수옥 씨의 2 아들이 어둑어둑해진 집 앞 골목길에서 나와 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웃집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걱정이 돼서 너네들 어른도 없이 왜 이 시간에 밖에 나와서 놀고 있니? 하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모습이 살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목격된 마지막 상황입니다. 수옥 씨는 그날 밤 10시쯤 수업이 끝난 뒤 학원을 나섰고 10시 15분경에는 집 근처인 당고개역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을 거라고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단골 미용실 사장이 그녀를 목격했을 때 누구랑 같이 걷고 있었다거나 뒤에서 누가 그녀를 미행한다거나 그런 정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수옥은 서둘러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사고 당시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부엌에는 밥솥, 반찬통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녁을 먹은 후에 미처 치우지도 못한 채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수옥 씨의 2층 집에는 몇 가구가 세를 들어 살고 있었다고 했었죠. 당시 이 세입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 10시 반쯤 여자가 막 악을 쓰는 소리, 뭔가 싸우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합니다. 아까 골목에서 놀고 있는 수옥 씨의 2 아들을 마주쳤었던 그 이웃 역시 사람 살려 하는 식으로 뭔가 소리를 치는 여자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 소리가 난 게 2002년 7월 12일 저녁 10시 반.
그리고 화재가 목격된 게 7월 13일 새벽 1시 반. 이 사이에 분명 수옥 씨의 집에 누군가 침입을 했고 이들을 해친 후에 불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당시 수옥 씨의 집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는 것을 인근 주민이 목격해 신고를 했던 거고 소방대가 출동해 현장에서 불을 끈 후 안방에서 세 사람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한 건데요. 그런데 구급대원이 시신을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수옥 씨와 그녀의 두 아들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게 아닌 듯 했습니다. 당시 헐레벌떡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시신을 싣고 나오던 구급대원으로부터 들은 말. 이분들 다 사망하시긴 했는데 화재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경찰이 그럼 뭔데요? 하고 묻자 맞아서 사망한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날의 화재 사건은 단순 화재 사건이 아니고 살인 사건이었던 거죠. 당시 구급대원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실이 가장 많이 불에 타 있었고 안방 문은 닫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안방 문을 열어보자 거기로도 불이 들어가 번져 있었고 세 사람이 숨진 채 누워 있었어요. 장롱 앞에는 엄마 수옥 씨가, 방 가운데 있던 노란 이불 위와 베란다에 있는 창가에서는 두 아들들이 각각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화재 현장 안에서 발견된 이들이 화재가 아닌 둔기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고 직감하고는 경찰에 바로 연락을 한 거였어요. 세 사람 모두 치아가 부러져 있고 머리에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린 것이 포착됐거든요. 시신을 본 경찰은 피해자들의 두개골에 남은 흔적을 통해 직경 3cm 정도의 단면이 동그란 망치가 사용된 걸로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아마 엄마 수옥 씨를 먼저 제압한 후에 첫째, 둘째 아들 순으로 공격을 했을 걸로 보였어요. 부검 결과 새 모자의 위 안에서 음식물들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앞서 예상을 했던 대로 밥을 먹던 도중이었거나 밥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한 걸로 보였어요. 수옥 씨는 주로 뒷머리를 공격당했고 얼굴과 양손 등 20여 곳을 무참히 가격당했습니다. 이 중에는 무언가를 감싼 상태에서 둔기에 맞아 찢긴 상처도 보였는데요. 이건 아마도 엄마 수옥 씨가 아이들을 온몸으로 감싸 보호하려고 했던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왜 비 오는 날 외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그 빗물 때문에 증거가 다 씻겨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을 끄는 과정에서 소방수가 쫙 뿌려지면서 지문이라든가 DNA 같은 것들은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우선 범인이 집안에 있는 전화선을 다 잘라놓았다는 점, 그리고 1층에 있었던 수옥 씨의 화실에서 시너를 가져다가 불을 지른 점이었습니다. 보통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휘발유 같은 걸 자기가 직접 챙겨오는데 이 경우에는 수옥 씨의 집에 화실이 있고 거기에 시너가 있다는 걸 범인이 알고 있었던 거죠. 또한 집안에서 사라진 금품이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면식범에 의한 그리고 원한에 의한 범행일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소리를 들었다, 낯선 신발을 보았다 이런 식의 증언만 있었을 뿐 사건을 정확하게 목격한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어서 범인의 몽타주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추정이 불가능했어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망치 같은 정도의 무기를 가지면 여성도 충분히 위험할 정도의 공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여성이 남성을 제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 범인은 누구인 걸까?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2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두 번째 용의자가 누군지까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잘 들으시고 누가 더 실제 범인으로 의심되는지 한번 추론해봐 주세요. 수옥 씨를 엄마처럼 키우다시피 해줬던 큰언니는 갑자기 그녀가 변을 당하자 거의 정신을 놓으셨었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용하다는 점집도 다녀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과학적인 추론은 전혀 아니겠습니다만 물어보는 곳마다 입을 모아서 그 집 신랑이 범인이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도 계속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럼 남편은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죠? 자, 다시 그날로 돌아가 보면 수옥 씨의 남편 남 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서울 지하철 공사 소속 영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라서 그는 오후 4시 반쯤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그러니까 수옥 씨가 공인중개사 학원을 가기도 전에 먼저 집에서 떠난 거죠. 그때 출근을 해서 다음날 오전에 퇴근을 했기 때문에 남 씨는 범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 혹시 야간 근무를 하던 도중에 일터에서 집까지 왔다 간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당시 경찰들도 피해자의 제일 가까운 주변 인물, 그런데 화를 입지 않은 인물, 남편 남 씨를 가장 먼저 범인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중간에 왔다 간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고 이 점에 집중을 해서 이 알리바이를 깨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남 씨가 근무하는 중구에 위치한 지하철역이랑 노원구에 위치한 남 씨의 집이 가깝지가 않아요. 도로에 차가 적은 늦은 밤 시간에 택시를 타고 왔다 간다 하더라도 이동 시간만 왕복 40여 분이 걸립니다. 이웃들이 수옥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던 밤 10시 30분경 그는 한 동료와 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화재가 발견된 새벽 1시 반쯤에는 또 순찰 근무를 돌았다고 다른 동료가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해도 집까지 왔다가 세 사람을 죽이고 불까지 지르고 다시 돌아와서 근무를 마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옥 씨와 남 씨가 살던 집이 불에 탄 뒤에 발견된 시계에 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방에서 깨져 있던 벽시계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게 새벽 1시 28분 20초에 딱 멈춰 있었거든요. 아마도 거실에서 시작된 불이 안방에 닫힌 문 틈으로 번져 들어가 안방의 벽지를 태우면서 그 벽에 걸려있던 시계가 쿵 떨어졌을 걸로 추정됐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남 씨는 이 시각에 중구에 있는 지하철역에 근무하면서 순찰을 돌고 숙직실로 들어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알리바이로 남편 남 씨는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의심을 말끔하게 거두기는 좀 어려운데요.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먼저 남 씨는 아내와 아들들이 죽자 수옥 씨의 큰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불이 나서 가족들이 죽었어요 하고 알려옵니다. 큰언니는 깜짝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겠죠? 그런데 이 큰언니의 말에 따르면 남 씨가 밤에는 가족들의 빈소를 지키지 않고 어딜 갔는지 자리를 비웠었다고 해요. 아니, 아내와 아들들이 사망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뭔가 일반적이지는 않죠. 게다가 경찰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들 부검을 하는데 남 씨가 참관을 하겠다고 직접 따라왔더랍니다. 사망한 가족들의 부검을 지켜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하는 정신력이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은 하나도 울지를 않더래요. 그냥 궁금하다는 듯이 이렇게 보더랍니다. 그렇게 남 씨는 아내와 아들 부검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돌아갔어요. 당시 경찰은 속으로 이 양반은 뭐지? 왜 저러지? 이런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그저 주관적인 느낌에 관한 증언들일 뿐이죠. 또 이게 다 팩트였다고 해도 어떤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사건 발생 6일 뒤 남 씨는 아내와 두 아들의 사망 신고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보험금을 타게 돼요. 당시 수옥 씨의 앞으로 들어져 있던 생명보험들이 몇 개가 있어서 남 씨는 총 2억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탔습니다. 20여 년 전 이 돈이면 당시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이 남 씨에게 찾아가서 이 보험금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땐 보험금? 그거 한 480만 원인가 탔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굳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저렇게 터무니없이 금액을 낮춰서 말한 건 뭐 때문이었을까?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남 씨의 알리바이가 명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런 돈 문제 관련해서인데요. 남 씨의 집 세입자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평소에도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의 세입자 중 한 사람은 남 씨는 돈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이 있었다. 우리가 세를 못 내거나 밀리면 복리까지 챙겨서 다 받아갔다.
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에이, 그거는 세입자하고의 얘기지. 금전관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였겠지. 아무리 돈을 좋아했어도 무슨 자기 아내나 가족하고 그런 싸움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남 씨는 아내 수옥 씨와 수옥 씨의 가족들도 재산 문제로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수옥 씨와 남편 남 씨 부부가 아파트를 구매했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걸 수옥 씨의 친정아버지 명의로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수옥 씨에게 상속될 것임을 명시한 유언장을 남 씨가 조작한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시켜서 포토샵으로.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자기한테 그 아파트가 상속되도록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아파트를 상속받기로 한 수옥 씨가 사망하면 수옥 씨의 형제 자매들한테 이 아파트가 가야 되는데 남 씨가 위조한 그 문서 때문에 수옥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아파트는 남 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이미 3억여 원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계속 발뺌을 하다가 그알 제작팀에서 디테일하게 막 검증을 하고 남 씨 본인에게 직접 증거를 들이밀면서 조작하신 거 맞죠? 맞으시죠? 하고 계속 다그치니까 그때 가서야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예, 조작했어요.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실 방금 언급한 이 사건은 수옥 씨가 사망한 사건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정황들이 그의 평소 어떤 성향이라든지 도덕관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남 씨가 더욱 의심스럽게 보였던 건 이 부부가 수옥 씨가 죽기 직전쯤에 그닥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이 부부를 둘러싸고는 뭔가 비밀스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부터 두 번째 용의자가 등장을 합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이 수옥 씨는 5남매 중에 넷째라고 했었죠. 5째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막내 동생하고 수옥 씨의 남편, 남 씨가 좀 뭔가 이상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형부와 처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친밀한 그런 관계요. 한 수사 관계자는 이 수옥 씨의 막내 동생을 상상을 초월하는 여자라고 칭하면서 막 혀를 내두릅니다.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 막내 동생이 이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른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살인사건 조사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동기잖아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는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막내 동생은 형부를 유독 잘 따르고 좋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언니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이 막내 동생은 결혼을 원래 했었는데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때마다 언니 수옥 씨의 집에 와서 지내곤 했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형부랑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형부 남 씨는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언니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언니라는 건 처제의 입장에서의 언니, 즉 수옥 씨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막내 동생이 남 씨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치 자기가 어떻게 먼저 한 건 아니고 그냥 일이 그렇게 벌어졌다라는 식의 화법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관계라는 건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남 씨는 자신과 처제의 부적절한 관계를 아내 수옥 씨는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럼 혹시 남 씨와 막내 동생이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과 관련해서 살인사건이 발생을 한 거라면 남 씨의 경우에는 이 막내 동생과의 관계를 아내한테 들켜서 물론 본인은 아내 수옥 씨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막내 동생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동기, 형부를 차지하고 싶어서였을 수 있겠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사건의 경우 범인이 망치라는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도 충분히 가해자로 볼 수가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 여동생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동생은 사실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낮은 사람이었어요. 막 치밀하게 범행 현장을 은폐하고 이런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기는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화재가 발생했던 그날 그녀는 노원구에서 떨어진 영등포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남자친구와의 통화 기록까지 확인이 되면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어요.
이 막내 동생은 언니 수옥 씨가 죽고 얼마 후 재혼했던 그 남편이랑은 이혼을 했고 가족들과의 연락은 끊어버렸습니다. 경찰이 막 너무 무섭게 해서 도망을 친 거라는데 이것 때문에 더 의심을 받은 것 같다고 본인은 토로를 했어요. 이 두 번째 용의자에 대해서도 꼭 아셔야 된다고 제가 앞서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 막내 동생도 용의자다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녀와 형부, 즉 남 씨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즉 용의선상에 오른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보다도 그 두 사람의 관계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했거든요. 남 씨가 막내 처제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마수옥 씨한테 결국 들켜서 이혼할 위기에 처했다. 이혼할 때 뭘 하죠?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돈. 돈을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그가 재산을 과연 수옥 씨에게 나눠주고 싶었을까요? 물론 그는 당시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고 본인 소유의 2층 주택과 세를 주던 아파트, 빌라, 땅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급하게, 절박하게 꼭 필요했거나 모자랐던 건 아닙니다. 이 이유로 설마 남편이 자기 재산도 충분한데 돈 때문에 아내와 아들까지 저렇게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걸 상당 부분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옥 씨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입시 과외도 하고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수옥 씨의 몫이 될 게 뻔했거든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남 씨는 아마 아내 수옥 씨가 자신과 처제의 관계를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마수옥 씨는 사건 얼마 전 남 씨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고 막내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집으로 오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왜 오라고 했을까? 수옥 씨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이제는 알 수 없게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쭉 들어보면 볼수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수옥 씨의 남편 남 씨를 범인으로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와 관련해서 자잘한 의문점들 몇 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의문점 하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남 씨는 가족들이 사망한 뒤 7개월 뒤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다가 그로부터 3년 후인 2006년엔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혼을 했죠. 그리고 최근엔 또 다른 여성과 함께 살며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에 나왔었는데 이전에 즉 두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또 무슨 차용증 같은 걸 위조해서 거짓 소송을 제기했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 돈 문제 관련해서 뭘 위조하고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켜오고 있죠. 또 이 남편 남 씨를 취재팀이 찾아가 마수옥 씨 사건과 관련해 질문을 하려고 말을 건넸더니 나오는 첫 마디가 딱 이렇습니다. 마수옥 씨요? 20년도 더 됐는데? 정말 가슴 절절하게 떠나보낸 아내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올 법한 반응으로 보이시나요? 물론 이거는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라서 절대 어떠한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만은 사실이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그 말투라든가 그 사람이 쓰는 단어 이런 부분에 좀 자연스럽게 초점이 가는데요. 이 남편 남 씨의 화법이 상당히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이 남 씨는 취재진에게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다들 남편을 의심하더라고요. 근데 직장에서 숙직한 기록을 보더니 이 사람은 1분도 빈 시간이 없다. 이런 게 증명이 됐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마치 다른 사람 말하듯이 지칭합니다. 남편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방송 보다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남 씨다라는 자막이 없으면 뭐야? 수사 관계자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취재 초반에 남 씨는 제작진이 찾아오자 나도 반갑다. 마침 억울했는데 이러면서 아주 적극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다가 막내 처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사생활하고는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 그러고 또 문서 위조한 얘기, 또 보험금 사실 어마어마하게 탔는데 왜 거짓말 하셨냐고 PD가 따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나 그만하겠다고 화를 내면서 자리를 피해버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계속 뭔가 다른 용의자들을 본인이 만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내 수옥 씨한테 살아생전 남자친구도 여럿 있었고 찾아오는 남자들도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좀 잘 수사를 했어야지 엉뚱한 데 집중했었다.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이러기도 하고요. 또 자기는 마누라한테 돈 다 맡겼었는데 그 돈을 아내 수옥 씨가 누군가한테 빌려주고는 못 받아서 갚으라고 막 재촉을 했었다. 그 재촉받은 사람이 그랬던 것 아닐까?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옥 씨의 고향, 초등학교 친구들, 첫사랑까지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주변에 남자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 하고요. 돈 빌려준 문제도 이 정도 범행으로까지 번질 리가 없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잘한 의문점들, 그냥 왠지 좀 쎄한 느낌들 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남 씨의 알리바이가 깨질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발견이 됩니다. 이 이야기 앞부분에서 범행 시각으로 추정되는 시간대를 어떻게 설정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일단 이웃들이 들었다던 뭔가 싸우는 소리, 여성이 막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 그게 밤 10시 반에 났다고 했었죠. 그리고 불은 새벽 1시 반쯤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 시간대가 범행 발생 추정 시간대로 설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밤 10시 반에 들렸다던 그 소리, 아마도 TV에서 나온 소리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 날짜에 그 시간대에 방영된 TV 프로그램 중에 남자 둘이 시비가 붙으면서 싸우려고 하자 여자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소리 높여 말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들은 TV 소리를 들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세입자는 밤 12시쯤에 쿵쿵 이런 식으로 뭔가 둔탁한 걸로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새모자 사건에서 사용된 둔기는 망치였죠. 그 범행 수법으로 보아 오히려 이 쿵쿵 소리가 더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 듯해요. 그렇다면 범행 시각이 밤 10시 반이 아니고 12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화재 발생 시각인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 불이 발견된 건 7월 13일 새벽 1시 반이지만 이 불이 시작된 건 새벽 12시 40분쯤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간 시뮬레이션으로 시너 1리터를 붓고 이 집에 불을 지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수옥 씨의 집을 이 정도로 태우는 데에는 최소 30분에서 최장 50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누군가 수옥 씨의 집에서 밤 12시쯤에 망치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약 40분 뒤에 불을 지른 후 도망쳤다. 이후 50분이 지난 1시 반에 불이 발견됐다. 자, 그래서 만일 이렇게 범행 추정 시각이 12시로 옮겨지면 그러면 남 씨의 알리바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밤 11시 때에 남 씨의 알리바이를 얘기했던 사람은 내가 100% 그 사람을 감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까지는 잘 모른다라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껏 견고하다고 믿어왔던 남 씨의 알리바이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주 슬픈 사실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수옥 씨와 두 아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수옥 씨와 첫째 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손상을 입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았었는데 그 후에 범인이 낸 화재로 인해 끝끝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안타깝게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워낙 취재와 분석을 날카롭고 꼼꼼하게 잘 하면서 또 남 씨는 남 씨대로 잘 타일러 가면서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혹시 어떤 추가 조사가 더 이루어지진 않았을까, 어떤 판결이 있진 않았을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나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100% 남편 관련 있다. 자기가 직접 안 했어도 교살이라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진짜 사실이 아닌 거라면 남 씨는 진짜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거긴 하겠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 정도로 방송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 수많은 검증과 디테일한 조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심지어
조사한 게 다 100% 방영되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송에 나온 걸로만 봐도 좀 뭔가 의문점이 있기는 있잖아요. 저는 보면서 뭔가 섬찟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뭐 김상중 씨가 말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화면으로만 순간적으로 탁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장면들이 있었어요. 남 씨가 PD하고 얘기를 나누고 나서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인데 되게 칼각을 맞춰서 이렇게 탁탁 정리하고 뭔가 베개인가 이불인가 이런 거 딱 이렇게 똑바로 정리하는 치밀하고 결벽증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한 1초 정도, 2초 정도 나온 그 장면이었는데 그런 게 뭔가 이 철두철미한 남 씨의 성격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찜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내려진다거나 할 수는 없고 뭐 그래서도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사건은 저는 진짜 제발 범인이 꼭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악랄하잖아요. 꼭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좀 착잡했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